일단 우리가 범인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범인이 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고 어떠한 인상착의를 갖고 있고, 그지? 그러니까 뭔가 범인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범인을 추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일단 이 메커니즘 1.0이라는 그 교재는 일단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수능 유형 독해라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 수능 독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수능 영어 지문이 어떤 특징을 또 갖고 있고, 우리가 독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일단 교재 거기 이제 목록 쭉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뭐 수능 영어 지문의 특징, 이제 오늘 공부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영어 지문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 구조를 갖고 있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 독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지문을 뭔가 유추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예상하면서 읽고 3차원적으로 뭔가 지문을 읽어 내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 체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재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니네가 독해를 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이 세팅이 돼야 일단 우리가 유형 독해도 효율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 1.0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수능 영어에 관한 전반적인 어떤 특징들과 글을 좀 잘 읽어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 건지 한번 이 교재를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거기 유닛 1에 우리 오늘 이제 공부하실 내용은 이 수능 영어 지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선생님이 거기 교재 제목에도 이제 써놓은 거 보면 일단 우리가 범인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범인이 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고 어떠한 인상착의를 갖고 있고, 그지? 그러니까 뭔가 범인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범인을 추적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갈 이 수능 영어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글이고, 우린 여기서 어떤 것들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지를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글인가에 관해서 한번 보실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논설문이라고 하는 글의 유형을 갖고 있어. 일단 우리가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 그 초딩 때 논설문이 뭔지,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하는 바가 있고, 또 이제 그 의견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단 근거가 제시가 되어지는 글이에요. 일단 우리가 어떠한 본인의 주장을 펼칠 때 계속 주장만 펼치기만 하면 어때? 그 글은 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했지, 그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본인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뭐를 갖고 와야 돼, 얘들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설득력이 있는 글이 된다는 거야, 그지? 수능 그 독해 지문들이 이 논설문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팁은 주장과 근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파트가 얘들아 주장이고, 그 다음에 어떤 파트가 얘들아 근거인지를 너네가 지문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 글의 얘들아 전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개 구조라고 하는 거에다 우리가 유닛 2에서 배울 건데, 이 전개 구조라고 하는 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두 번째는 설명문. 일단 사실 수능 독해 지문에서는 논설문만큼이나 이 설명문의 글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보도기사나 뭐 광고나 리포트나 아니면 기술과학과 관련된 글 등에서 이런 설명문의 구조가 얘들아 많이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은 수능 영어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그러한 글의 유형이다. 그럼 일단 우리가 설명문에서는 아까 논설문처럼 어떤 거를 포인트로 잡아 내려가면서 읽어야 되는가? 특정 정보가 담겨 있겠지, 얘들아, 그지?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고 하는 어떠한 새로운 개념, 뭐 용어, 일단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 A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를 일단 정의를 해준단 말이야, 그지? 오케이. 일단 그럼 이 정의한 후에 이 A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것인가에 관한 특정 정보를 담고 있거든, 얘들아, 그지? 그리고 특정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A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어떤 사실이 이 사람이 지금 포커스를 둬서, 초점을 둬서 이 전체 이야기의 글을 전개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게 설명문의 글의 유형에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들아 논설문이랑은 좀 다르지, 그지?
우리가 논설문에서는 화자가 주장, 의견을 제시하는 바가 있고 그 의견에 관해서 본인의 의견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파트가 있다라고 했어요, 얘들아. 그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주장이고 어떤 부분이 근거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전체적인 글의 전개 구조를 확인하면서 리딩을 하라고 했고, 설명문은 어떤 A라고 하는 그 개념에 관한 어떠한 특정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개념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지문에서 얘들아, 그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둬서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설명문의 구조에서는 여러분이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논설문과 설명문의 이렇게 차이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얘들아. 다시 보면 설명문은 어려운 개념이나 어떠한 대상, 선생님 아까 전에 A라고 하는 어떠한 개념을 정의를 하고 시작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정의하고 있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나 어떤 대상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글이고요. 논설문과 다르게 화자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봤다시피 논설문은 어떤 화자의 의견과 주장이 제시가 되어 있는 글이라면 설명문은 논설문과는 다르게 화자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일단 논설문은 주장이나 견해가 포함되어 있는 글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역시도 같이 지니고 있는 글이다. 그래서 일단 어떤 부분을 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냐면 화자의 주장이나 의견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치? 아니면 화자의 주장이나 의견이 배제가 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너네가 이 전체 글에 지금 글의 유형이 논설문인지 설명문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논설문과 설명문이 전반적으로 수능 독해 그 지문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논설문과 설명문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아신 상태로 수능 독해 지문을 리딩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죠? 일단 또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뭐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묘사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나 소설이나 일기 같은 일단 유형의 글이고요. 일단 우리가 19번에 보통 이제 화자의 심경 같은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 분위기 신경. 그래서 일단 19번에 어떤 등장인물의 심경을 묻는 문제에서 이런 묘사문이 출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야기 구조의 글이 있거든요. 이야기 구조의 글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화 아니면 전기문 같은 지문을 의미하는 게 이야기 구조고, 보통 이제 우리가 수능 그 독해 시험에서 맨 마지막에 43번에서 45번에 복합작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교재에 지금 이 묘사문과 이야기에 관한 언급은 안 해놨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글들도 수능 독해 지문에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시작해 볼게요. 수능 영어 독해 지문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보자. 일단 첫 번째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가 수능 독해 지문의 특징 중에 첫 번째를 내가 이걸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핵심 소재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지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글감. 즉 다시 말하면 일단 화제를 우리가 핵심 소재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소재들 중에서도 말 그대로 뭔가 중요한 중점이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핵심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네, 전체 지문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글감, 즉 화제, 우리가 이런 거를 핵심 소재라고 한다. 두 번째 보자, 얘들아. 구체적인 재료에, 여기서 재료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 소재, 글감의 화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라고 써놨어, 선생님이. 다시 말하면 어떤 설명이나 아니면 해설 같은 게 아직까지는 가해지지 않은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좀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뭔가 이제 평가원 지문들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언급했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 우리가 핵심 소재라고 하는 것은 지문 전체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당연히 핵심 소재인데,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그지? 오케이? 우리가 당연히 지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글감이기 때문에 전체 지문에다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조금 지문의 난도가 올라가거나 그지? 아니면 그 문장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핵심 소재라고 하는 게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얘들아?
핵심 소재가 이은지야. 근데 나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은지라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이은지를 she로 바꿔, 그지?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뭐 시인을 하고 원장이라고 바꿔, 그지? 일단 그래도 어때? 다 똑같은 이은지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뭐 지시어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얘들아 뭔가 대체 표현으로 바꿔 쓴다든가, 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들아 유의어나 반의어 같은 작업들, 즉 우리가 재진술이라고 하는 기법들을 통해서 얘들아 이 핵심 소재를 같은 사람과 사물이지만 다르게 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얘들아, 핵심 소재 정리할게. 핵심 소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 얘들아. 다시 보자. 우리가 수능 독해 지문의 특징의 첫 번째로 핵심 소재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데, 얘들아 핵심 소재는 이 지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뭐다? 화제거리인 글감이다. 근데 그 재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며 어떠한 설명이나 해설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의 어떤 무언가. 당연히 다 지문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단원에서 공부를 할 거지만, 재진술이라고 하는 원리를 사용해서 얘들아, 그지?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 언급된 그 핵심 소재를 뭔가 지시어,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 플러스 명사나 서치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표현을 한다든가, 그지? 아니면 얘들아 대체 표현을 써서 대체 표현으로 핵심 소재를 바꿔서 풀어쓰기를 한다든가, 그지? 아니면 얘들아 뭔가 유의어나 아니면 반의어 같은 어휘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그 핵심 소재를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핵심 소재의 특징 이해 가셨나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지문에서 선생님이 핵심 소재 찾아봐 얘들아.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떤 게 핵심 소재인지 알고 그거를 추적해서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나중에 선지속어라고 하는 것도 배울 거지만 선지속어는 말 그대로 일단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 중에 얘는 정답으로 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보기들을 얘들아 지우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선지속어로서 핵심 소재가 어떠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도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소재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얘들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아. 핵심 소재의 특징, 그다음에 얘네가 지문에서 핵심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가지고 얘들아 조금 더 선지를 소거해 가면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오케이. 정리되셨죠?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교재 1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어떤 단어가 아트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일단 그럼 우리가 당연히 지금 여기에 선생님 노란색으로 체크한, 그치? 요 아트라고 하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체 글의 핵심 소재는 우리는 뭐다? 아, 예술이구나, 아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교재 10페이지에 이 예문, 샘플의 지문을 통해서 아, 핵심 소재가 이런 거구나. 핵심 소재는 이렇게 지문에 걸쳐 지문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구나. 이 글을 쓰는 글쓴이는 아트라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니네가 이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특징 집중해보자. 일단 핵심 소재라고 하는 게 거의 대다수의 수능 지문에 공통적으로 있다면 이 핵심 소재에 관해서 화자가 주관적인 견해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설명이나 사실이 반드시 제시가 되어진다는 거야, 얘들아. 일단 그러면 이 주관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논설문에 해당이 되는 지문의 유형일 것이고 그 논설문에서 선생님이 뭐가 언급이 된다라고 했냐면 화자가 어떠한 주장과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가 언급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의 주관적인 견해는 아, 화자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주장이나 의견이구나. 그래서 이게 제시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설명 혹은 사실. 그럼 이건 당연히 어떤 글의 구조에 해당되겠니? 설명문에 해당이 되겠지, 얘들아, 그지? 설명문의 글의 구조에서 핵심 소재에 관해서 어떤 특정한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이 반드시 제시가 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핵심 소재가 지니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속성이 있어. 일단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특성. 핵심 소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 중에서 이 글을 쓰는 화자가 얘들아 주로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여기 보세요. 중심적인 속성이 반드시 제시가 되어진다는 거야. 일단 그럼 이 중심적인 속성이 바로 선생님이 여기 지금 언급한 뭐겠어? 주관적인 견해나 아니면 그 핵심 소재에 관한 특정한 설명이나 사실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속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단어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빈칸추론 이제 접근할 때도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것인지, 속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관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제시가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지? 맞지? 속성은 일단 보통 대개의 경우에 동사나 동사고 A는 블라블라블라 다. 그럼 일단 그 블라블라블라 다가 바로 그 A가 갖고 있는 어떤 중심적인 특징이 되는 거지. 그지? 일단 아니면 형용사 구나 절. 일단 우리가 형용사 구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형용사 구에 그래 투부정사구, 뭐 현재 분사구, 과거 분사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지? 일단 얘네들의 기능이 보통 뭐야? 일단 이 명사라고 하는 게 핵심 소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명사. 이 명사라고 하는 거를 일단 핵심 소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명사.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니까, 그지?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같은 이런 형용사 구는 뭐가 돼, 당연히? 이 N이라고 하는 핵심 소재에 관한 속성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형용사 절에는 얘들아 어떤 것들이 있었어? 두 가지, 그지? 그렇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이런 게 있었잖아,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사로 꾸밀 거 아니야, 얘들아, 그지? 그러면 이 명사라고 하는 핵심 소재가 이러한 명사가 되는 거니까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형용사 절을 통해서도 언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지? 구나 절이 아니어도 얘들아 앞에 이제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로 꾸며. 그러면 이 형용사도 역시나 이 명사라고 하는 핵심 소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지? 명사 혹은 명사구 같은 게 핵심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럼 우리가 그 명사나 명사구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것들이 당연히 그 명사에 관한 어떤 특징들을 소개를 하겠지. 아니면 일단 그 명사가 문장에 뭐 주어 자리에 온다면 그 명사 뒤에 오는 일단 동사구가, 그지? 동사구가 당연히 그 명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겠지, 얘들아, 그지? 일단 이 속성을 파악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조금 중요한 방법이에요. 일단 선생님이 지금 스텝으로 가고 있어. 핵심 소재가 있고 핵심 소재에 관해서 화자가 관심을 갖고 중심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그 핵심 소재의 특징인 속성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제시가 된다. 얘들아 핵심 소재 찾고 그 핵심 소재의 중심적인 속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너네가 어떤 부분을 지금 중심적으로 화자가 전개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 개념 이해 가셨습니까? 오케이.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문에서 주제다, 어떤 것의 메인 아이디어다 라고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핵심 소재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지? 핵심 소재는 지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화제거리인 글감이 있어야 하고 그 핵심 소재에 관해서 일단 화자는 어떠한 의견과 주장을 갖고 있으며 화자는 어떤 부분에 관해서 사실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지금 여기 괄호 묶은 것이 이퀄 뭐야? 얘네들이 속성. 핵심 소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 지금 이 글을 쓰는 글쓴이는 어떤 부분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만 중심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지가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핵심 소재와 이 속성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어떤 글의 주제다라고 언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오케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소재가 있어야 되고 그 소재의 중심 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가보자, 얘들아. 이제 예문을 한번 볼 건데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는데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지문 지금 전체 중에 약간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부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색깔의 부분이 지금 핵심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연두색으로 밑줄 쳐놓은 부분이 얘들아, 화자가 어떤 주관적인 견해를 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사실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의 bright color foo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색깔이 얘들아 좀 신선해 보여. 그지? 색이 좀 밝아 보여. 그지? 이러한 음식이 종종 어때 보이냐면 좀 더 맛있어 보인다. 된 뭐보다? 그냥 색깔이 좀 흐리멍텅한 거보다. 그지? 그러한 음식보다 좀 더 맛있어 보인대. 그 뒤에 컴마 찍고 even when 블라블라블라 했어.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foods. 일단 food 뒤에 또 수식하네. 그죠? 어떤 food냐면 they somehow the look of color. 일단 look of color라고 하는 건 약간 색깔이 바랜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지? 종종 seem 투부정사 또 나왔네. have off taste. 맛도 조금 없어 보인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지? 그럼 일단 우리가 딱 두 번째 문장까지 읽었을 때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냐면 일단 food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의 food, 두 번째 문장의 food, 그죠? 아, 그럼 니네가 대략적으로 딱 감이 와야 돼. 아, 이 전체 지금 지문의 핵심이 되는 화제거리는 뭐구나. 아, food구나. 음식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됐습니까? 핵심 소재에 관해서 화자가 지금 관심을 갖고 중심적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특징. 속성이 어떻게 표현된다라고 했냐면, 어떻게 표현된다라고 했어, 얘들아? 동사나 동사구로 표현된다라고 했어.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했어? 형용사나, 형용사구나, 형용사절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어, 얘들아. 그지? 그대로 적용해봐. 일단 여기 지금 food 앞에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체크한, 보여요? 얘가 지금 어떻게? 뒤에는 food. 꿈이잖아. bright color food. 그죠? 그 다음에 이 food가 이끄는 주어 다음에 동사 구가 어디야? 선생님 여기 또 연속으로 표시해놓은 seem to taste better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봐봐. food 뒤에 관계 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뭐해? food를. 꿈이잖아, 얘들아. 그지? 맞지? 그럼 이게 형용사 절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동사 구가 어디서부터 전개돼? seemed부터 테이스트까지 전개되잖아, 얘들아. 그지? 신선해 보이고. 이런 것들은 맛이 좋아 보이고. 이 푸드의 색깔이 좀 탁해 보이고, 그지? 약간 상해 보이고, 그지? 그럼 좀 맛이 없어 보이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The color of fruit. 일단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fruit에 지금 노란 색깔 처리를 한 게, 이 fruit가 일단 지금 푸드의 하나의 뭐야? 얘를 소개하고 있는 거지, 그지? 맞지? 색깔의 컬러가 일단 그럼 이 컬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컬러? 지금 여기 bright한 컬러, 그지? 아니면 somehow 다소 look of than color, 그지? 이런 컬러가 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또 봐봐, the color of meat, 그지? 일단 그럼 이 meat이 또 뭐가 되는 거야? 푸드의 하나의 또 예시가 되는 거지, 그지? 고기의 색깔이 이 고기가 프레시한지 아닌지를 알려준대. 일단 그럼 이제 우리 아래 보기 봐보자. 일단 선생님이 핵심 소재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맞지? 그래 주제 찾는 건데. 일단 푸드는 다 들어가 있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핵심적인 특징이 뭐야? 푸드의 color. 그럼 color라고 하는 속성이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얘들아. 그지? 그래서 보니까 color. 여기 또 color 있나? color 없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면 이 전체 지문의 주제는 1번이 되는 거지. 일단 여기서 맛의 인지라고 하는 것은 맛있어 보일 것 같아. taste better 할 것 같아. 아니면 아니야. seem to have the of taste 할 것 같아. 그지? 얘가 왠지 fresh해 보일 것 같아. 익었을 것 같아. 그지? 이런 맛의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이해 가시죠? 오케이. 요렇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일단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되게 기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occasionally, individual. 뭐래다? 사람들이 do not merely come out as there is clearly state what's troubling them. them까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what's troubling them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뭔가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 문제를 야기를 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clearly state. 여기서 state가 지금 동사잖아, 그지?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를 않는 상황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And instead,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 그지? instead는 아니라 그러기보다는 그 대신에, 일단 그럼 문장 연결해봐. 그러니까 본인을 괴롭히는 것을 분명하게 state, 언급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대? select more indirect means. 일단 means 잘 확인하셔야지. 이거 의미 아니지. 어떠한 수단, 그지? 방법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expressing their annoyance. 그들의 이런 뭔가 짜증을 표현하는 얘들아 좀 더 간접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을 한다는 거야. instead를 기준으로 뭔가가 약간 대조되는, 그죠? 느낌이 들죠? 어떻게 대조돼,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여기 연두색을 체크해 놓은 the clearly state라고 하는 표현. 명백하게 언급을, 정확하게 언급을 해준다라는 이 표현이랑, 그 다음에 indirect means of expressing. 뭐가 핵심 소재인 거야? 선생님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 봐봐. 선생님 아까 전에 핵심 소재 설명해 드리면서 핵심 소재는 반드시 명사만 핵심 소재가 아니야. 명사 구가 핵심 소재일 수도 있어, 얘들아. 명사 절이 핵심 소재일 수도 있고.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두 개 반복되는 연두색에 붙어 있는 거를 보니까 얘네들이 뭐를 clearly하게 state하지 못하는 거야. 걔네들을 괴롭히는 거. 그럼 뭐를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Their annoyance. 이렇게 두 개 같은 거야, 얘들아, 그지? 그러면 이 글의 핵심 소재는 얘네들을 뭔가 짜증나게 하는 거구나. 일단 두 번째 문장에 선생님이 지금 대괄호를 쳐놨는데 내가 지금 여기 대괄호를 쳐놓은 부분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대괄호 처리를 해놨는데 너네가 왜 대괄호를 처리하는지 아셔야지. 뭔가 딱 느낌이 오지 않아, 얘들아? 여기 지금 likewise라는 단어를 보면 일단 likewise는 유사함을 표현하는 접속 부사잖아. 일단 우리가 보통 likewise의 쓰임은 우리 다음 단원에서 계속 진행하면서 배우실 거지만 얘네 얘들아 두 번째 예시를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likewise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likewise 앞에는 첫 번째 예시가 등장을 해야 돼. 이해 가세요? For example, 그지 첫 번째 예시 들고 또 이와 유사한 또 두 번째 예시를 들 때 for example 곱하기 2 할 수는 없잖아, 얘들아, 그지? 그래서 for example 하고 두 번째 예시 소개할 때는 이런 유사의 접속 부사, likewise, similarly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일단 여기 딱 likewise가 왔다는 것은 여기 companions부터가 두 번째 예시라는 거야. 그럼 일단 여기 있는 partners, 여기가 첫 번째 예시라는 거야, 그지? 예시를 지금 표현하는 부분에 대괄호를 묶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indirect ways. way랑 여기 means랑 같은 단어겠지, 그지? of expressing temper. 이 사람이 이번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봐봐, 얘들아. temper라고 표현했어. temper. temper. 일단 그래서 이러한 본인의 어떠한 기분과 짜증을 표현하는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은 뒤에 붙어있는 동사고 볼까요? are not useful. 유용하지가 않아. 일단 선생님 여기 지금 마이너스 표시해 놓은 거 보여? 핵심 소재 특징 중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핵심 소재는 얘들아 지문 전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옷을 바꿔 입고 등장할 수 있다는 거야. 재진술의 기법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얘들아, 그지?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what's troubling them 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their annoyance라고 표현했고, 그지? 그 다음 여기 문장, 예시 다음의 문장에서는 temper라고 표현을 했어. 너네가 이게 지금 다 같은 핵심 소재라는 거를 일단 확인하시는 거. 두 번째는 핵심 소재 선생님이 붙어있는 주변 덩어리들을 잘 보라고 했잖아, 그지? 여기서 지금 화자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냐면 야, 너 이렇게 간접적으로 너의 기분, 그 짜증을 표현하는 거는 좋지 못한 방법이야 하면서 since 왜 좋지 못하냐면 이제 이유를 설명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핵심 소재랑 속성까지 다 파악을 했어, 얘들아.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정답 보기로 고를 수 있는가 보자. 일단 선생님 핵심 소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들이 괴롭히는 거. 걔네들의 뭔가 곤란함. 그치?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선생님 노란색 체크하는 뭐야? 문제점.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문제
문제점 들어가 있는 보기가 이렇게 두 개 선지가 3, 5번에 배치가 되어 있고 아까 화자가 뭐라고 했지 얘들아? 네가 그런 문제점을 자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마이너스, 안 좋은 거야. not useful한 거야. 유용하지 않은 거야 라고 표현했잖아 얘들아. 그치? 3번 볼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그러니까 너 직접적으로 언급해.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거 좋지 않아. 5번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직접으로 파악해야 된다. 아니지 그지? 3번이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세 번째 보자. 이 주관적인 견해와 설명을 뭐 하는?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주제에 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설득력을 더 더해주기 위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뭐가? 이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계속 주장만 한다고 하면 어때? 그죠? 그 글은 우리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글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얘들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의견과 주장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뭔가에다 굉장히 타당한, 그치? 누가 들어도, 왠지 그럴 것 같아. 와 같은 그런 뭔가 설득력이 있는 근거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 뒷받침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교재 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받침하는 얘들아 방법들에 관해서 한번 볼 거야. 첫 번째 얘들아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 예를 드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 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를 드는 방법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예시의 접속 부사를 사용하는 거죠. 일단 예시의 접속 부사 for example, for instance 같은 거 쓰는 거야. 그치? 일단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예시의 접속 부사를 사용하는 거 말고도 얘들아 여기 지금 보시면 뭐 suppose나 imagine이나 assume 아니면 say 뭐뭐라고 가정해보자와 같은 동사들을 사용해서도 얘들아 충분히 우리가 이 문장이 지금 예를 전개하는 거구나, 사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너네가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if나 unless 같은 접속사를 사용해서도 예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같은 것만 찾아보시지 말고, 그지? 이렇게 동사나 접속사를 활용한 예를 나타내는 표현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의 팁 보자. 일단 예시의 접속 부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 여기서부터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뭔가 메인 아이디어에 관한 사례를 설명하는 내용이 전개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 어떻게? 포함 관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단 우리 아까 전에 본 예문 첫 번째에서 전체 얘들아 글의 핵심 소재가 food였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일단 우리가 이 food를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fruit라고도 표현했고요. 그죠? 이 food를 얘들아 meat이라고도 표현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고기나 과일은 음식이라고 하는 종류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잖아. 그지? 예시는 얘들아 포함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단 어떤 특정 단어에 관해서 어떤 특정한 핵심 소재에 관해서 여기 안에 뭔가 부분 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즉 포함 관계를 맺고 있는 용어들이 갑자기 등장을 한다면 일단 예시의 접속 부사가 없어도 걔는 예시구나라고 너네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어떻게 해서 얘들아 우리가 서포팅 할 수 있냐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거야. 얘들아 보자. 일단 재진술의 기법으로, 일단 우리 재진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앞에 언급된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거잖아. 그지? 재진술의 기법을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한번 배우긴 할 건데, 재진술의 기법으로 일단 지시대명사나 아니면 지시형용사 플러스 명사를 이용해서 그 앞에 있는 뭔가의 내용을 받아와서 얘들아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 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일단 this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보시면 일단 이 this는 선생님이 지금 이 메커니즘 교재 안에도 이 this의 쓰임에 관한 내용의 드릴링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this는 보통 우리가 앞에 있는 절 전체나 아니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나 아니면 앞에 있는 일부의 구를 받아올 수 있어. 이 this가.
그럼 일단 우리가 이 this를 썼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언급된 내용에 관해서 이 this 이하의 내용이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준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일단 뭔가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진술의 또 기법으로 환원. 일단 우리 환원이라는 거는 말 바꾸기. 일단 우리가 소위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지? 말을 바꿔 표현하는 거야. 일단 우리가 환원 말 바꾸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정의를 갖고 있냐면 앞서 언급된 문장을 참신한 언어로 다시 바꿔 표현하는 게 환원이에요. 패러프레이징이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에 언급한 내용을 다시 뭔가 참신한 언어로, 참신한 언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단어를 살짝 바꾼다든가 그 단어를 유의어나 반의어로 바꿔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일단 뭔가 대체 표현으로 풀어 쓴다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여서 주제문을 강조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환원의 접속부사 뭐 in other words, 뭐 that is, namely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앞에 언급한 문장을 다시 한번 언급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포팅하는 방법. 네, 세 번째는 indeed나 in fact, actually와 같은 접속 부사를 통해서 주제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내가 이제 고3 애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indeed라고 하는 접속 부사는 앞에 있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할 때 쓰는 거야. 그지? 앞에 A에 관한 언급을 하고 indeed 하고 그 다음 문장은 A에 관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한 정보를 주는 거야. in fact가 indeed와 같은 의미로 쓰일 때 in fact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in fact는 우리가 이제 뒤에 유닛에서 그 접속부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일단 in fact은 사실상 indeed의 쓰임과 같은 어떤 용도로도 쓰이긴 하지만 또 다른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뒤에 단원에서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메인 아이디어에 관한 어떤 서포팅 센텐스로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하는 문장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얘들아. 이게 두 번째 방법. 네, 뒷받침하는 문장을 제시하는 세 번째 방법은 실험이나 연구나 조사의 내용 같은 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오지. 특히나 우리 막 40번의 요약문 같은 지문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일단 실험이나 연구 등의 결론, 그죠? 이 결론이 화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다. 이 실험의 결과를 봐라. 이게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거와 일치하지 않는가? 를 보여주면서 일단 그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는 거야. 즉, 실험이나 연구나 조사의 결과 부분이 글의 주제일 수 있고 주제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것처럼 뭐 the study 아니면 research 아니면 experiment 같은 실험, 연구, 조사라는 단어, 그죠? 얘네가 show, 동사구에 보여준대 아니면 concludes, 어떤 결과, 결론을 내려준대 find, discover, that 이하라는 걸 보여주고 밝혀내고 블라블라 한대. 이와 같은 문장으로 결과가 제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인용이라는 게 뭐냐? 일단 권위자나 학자 혹은 어떤 역사적인 인물 등이 언급했던 말을 인용해서, 말 그대로 인용해서 가지고 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주제가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과 내가 얘기한 지금 주제가 같다.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거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내 이야기가 같으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죠. 그죠? as 쓰고 그 사이에 이제 권위자 혹은 학자, 역사적인 인물을 쓰고 put in. 이 권위자나 학자가 언급한 것처럼 같은 표현으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이 나오면서 일단 인용문이 등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professor, 교수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지? 어떤 scholar, 어떤 학자가 이러이런 소개를 했다. 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인용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주제를 뒷받침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오케이. 우리 메커니즘 교재 7페이지 보시면 되고 주제가 제시되는 방법에 관한 정리를 조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 일단 화자는 그러면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문장, 지문 속에서 표현을 하는가.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딱 그 지문 안에 그 문장을 딱 보고 아, 이게 지금 화자가 본인의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 문장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주제가 제시되는 약간 공통적인 패턴들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들이 아, 주제를 언급하는 문장이구나라는 걸 너네가 조금 더 쉽게 확인해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까지를 조금 집중을 해서 리딩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두 가지씩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항상 이 첫 번째 문장에만 조금 포인트를 주더라고. 근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문장만 읽어서 사실상 글의 두 가지씩이어도 일단 글의 주제가 파악이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랑 항상 두 번째 문장까지를 같이 리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두 가지씩의 구조인 경우에 다음 두 문장,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만으로도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충분하고요. 다시 첫 번째 문장만 읽으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첫 번째 문장 플러스 두 번째 문장까지도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 글의 두 가지씩의 구조가 아니더라도 일단 처음 두 문장들은 지문 전체에 우리 이제 유닛 2에서 배울 건데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든가 아니면 얘들아 선생님이 처음에 언급했던 핵심 소재를 파악하기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야. 일단 왜냐하면 핵심 소재는 지문 전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너네가 일단 첫 번째 문장만 읽고 어떻게 핵심 소재를 파악하겠어, 그지? 두 번째 문장까지 읽었는데 뭔가 계속 일단 어떤 특정 단어나 어떤 특정한 명사, 구나 저렇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지, 그지? 그럼 걔가 핵심 소재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 됐죠? 일단 특히나 이 부분 잘 보세요. 특히나 두 번째 문장에 얘들아 지시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첫 문장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장까지를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가 두 번째 문장에 있다는 것은 일단 그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혹은 첫 번째 문장의 일부를 다시 가지고 와서 그거에 관한 추가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일단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이 지시어가 두 번째 문장에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두 번째 문장까지 파악을 해주셔야 걔가 두 가지씩이든 두 가지씩이 아니던지 간에 얘들아 전체적인 뭔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보자, 얘들아. 선생님 지금 접속부사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써놨어요. 접속부사에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연결사인데요. 수능 독해 지문에서 이 접속부사를 빼놓고 우리가 뭔가 얘기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접속부사라고 하는 게 화자의 주제 찾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는 반박의 접속부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반박의 접속부사 뒤에 있는 문장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일단 반박의 접속부사는 이제 보통 이제 글의 전개 구조가 이제 일반적인 진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통념,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갖고 있는 견해를 혹은 잘못된 믿음 같은 거를 소개하고 걔를 얘들아 완전 뒤집는단 말이야. 그러나 그죠? 이렇게 강하게 뒤집어 얘들아, 그지? 그래서 그 뒤에 글쓴이 화자가 본인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특정한 지금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설명을 언급을 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일단 뒤에 있는 문장이 당연히 글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보자. 일반적인 진술이나 아니면 통념을 제시한 뒤에 얘들아 그 뒤에 반박의 접속부사 however, but 이런 거를 사용해서 앞의 내용을 강하게 부정해요. 그죠? 일단 그래서 이 강하게 부정하는 내용이 전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고 이 반박의 접속부사 어디? 뒤에 나오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서 화자의 견해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시의 접속부사 앞에 있는 문장. 일단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당연히 얘들아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일단 얘를 먼저 문두에 막 소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뭔가 미갈식의 구조로 화자가 주제를 표현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생님이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했지, 얘들아. 그지? 그래서 예시의 접속부사, 뭐,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앞에, 그지? 앞에 있는 문장이 주제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얘들아. 그죠? 예시의 접속부사를 쓰지 않고도 뭔가 사례를 전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일단 포함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죠? 푸드 안에 fruit가 있고, meat이 있는 것처럼, 그지? 우리가 다 굳이 이러한 접속부사를 안 써도, 여기서부터 왠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포함 관계에 있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너네가 잘 확인하셔서, 여기에 지금 예시 연결사가 생략이 된 거구나. 여기 앞에 있는 문장이 그래? 주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단 예시 접속부사 앞에 있는 문장이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보자. 결과의 접속부사 뒤에 있는 문장. 시작해 볼게요. 일단 보통 글의 중하단부에 제시가 되고요. 일단 되게 긴 호흡의 지문으로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 얘들아. 뭔가 일반적인 진술을 한 다음에 그거에 관해서 반박을 하고 이 반박한 내용에 관해서 설득력을 높이려고 서포팅하고 뒷받침 문장들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해서 마지막에 결과의 접속부사를 제시를 해서 그지? 뭔가 화자가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을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긴 호흡의 지문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가시죠. 일단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가 어딜 수밖에 없겠어요. 중하단부에 제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지? 일단 그래서 결과의 접속부사 여기 보면 뭐 therefore, thus, as a result, 뭐 블라블라 했어. 이거는 일단 보통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지는데 일단 인과관계 전개 방식. 우리 인과관계 뭐야? 당연히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는 거지, 그치? 여기에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선생님 중에 내가 여기 얘기한 여기 언급해드린 일반적인 사실이나 통념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관해서 반박을 하고 그 반박한 내용을 서포팅을 하고 그지? 그래서 블라블라 가서 마지막 부분에 화자의 주장을 한 번 더 언급하여 재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문의 어때? 호흡이 길어져, 그지? 그래서 일단 결과 접속부사가 이끄는 문장이 좀 더 직접적인 화자가 주제를 표현하는 문장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의 접속부사 뒤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주제를 찾기 위한 용도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죠? 일단 세 번째, 의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들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일단 의무의 조동사들 아니면 일단 문장 구조 자체가 명령문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뭔가 이런 의무의 조동사나 명령문의 구조를 써서 표현한다는 것. 즉, 그 다음에 일단 요거 많이 나오지, 그지? important나 necessary, inevitable, essential과 같은 뭔가 일단 필수적인,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 일단 보통 거의 가주어, 진주어의 방식으로 표현되죠. It's important that,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It's essential that, blah blah blah, 그지? 이렇게 화자가 직접적으로 주제를 표현하는 문장도 우리가 주제를 찾는 단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지? 자, 일단 의문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개 구조로 파악하자. 일단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약간 문제점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화자가 전체 글에서 어떤 의문을 딱 제기를 해. 지금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의문 제기하고, 일단 의문을 제기했으니까 그거에 관한 뭐를 제시하겠어? 해결책을 제시를 하겠지, 얘들아. 그지? 보자, 화자는 핵심 소재를 담고 있는 내용의 화두가 되는 부분에 물음을 제기해. 그지? 일단 잘 봐야 되는 게 핵심 소재가 담고 있는 내용에서 화두가 되는 부분에 화자가 의문을 제기해. 그치? 일단 핵심 소재가 재활용이면 뭔가 이 재활용을 계속하는 게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치? 내용의 화두가 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 일단 그거에 관한 뭐 해결 방안인 답변을 제시를 하지. 그치?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 글의 주제가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Q&A 전개 구조에서 Q&A라는 건 일단 퀘스천을 던지고 answering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일단 해결책으로 제시된 Q&A 전개 구조에서 우리는 어디 부분? 해결책의 부분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그죠, 얘들아? 좀 더 further 스터디를 해볼게요. 일단 교재 9쪽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 선생님이 지금 여기 further study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핵심 소재 말고 이러한 대응 소재나 대조 소재라고 하는 개념들도 일단 같이 쓸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대응 소재랑 대조 소재가 일단 뭔지를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핵심 소재 말고 대응 소재 찾아봐. 아니면 대조 소재가 있는 지문은 어떤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 물어보면 그거에 관한 답변이 좀 제시가 될 수 있게끔 개념 확인을 일단 정확하게 해주시고, 핵심 소재가 없이 얘들아 전체 글은 전개가 될 수가 없겠지, 그지? 왜? 핵심 소재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지문에서 뭔가 화두가 되는 글감이니까, 그지? 맞지? 핵심 소재에다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소개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대응 소재랑 대조 소재는 지문에 얘들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즉, 그러니까 핵심 소재만 있는 지문도 있고요. 핵심 소재랑 대응 소재가 같이 있는 지문도 있고요. 핵심 소재랑 대조 소재가 같이 묶여 있는 지문도 있고, 얘들아 이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지문도 있는 거야. 이 대응 소재랑 대조 소재는 화자가 뭔가 중심적으로 전개를 하려고 하는 어떤 속성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일단 개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대응 소재는 얘들아 핵심 소재랑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소재야. 일단 선생님이 왜 주고받는다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핵심 소재가 대응 소재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핵심 소재가 대응 소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얘들아. 그래서 일단 대응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핵심 소재가 서도 뭔가 영향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소재를 대응 소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문 보시면 environment, 환경이 해서 major effect on 어디에 얘들아 주요한 영향을 주냐면 아이들의 the children's intelligence, 지능에 영향을 미친대요, 크게. 그럼 여기서 environment가 핵심 소재라고 한다면 지금 environment랑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이들의 지능이잖아, 그치? 그럼 일단 우리가 이런 거를 뭐다? 대응 소재다라고 이제 용어 설정을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대응 소재 뭔지 확인하셨죠? 두 번째, 대조 소재라는 거 얘들아 말 그대로 대조적인 거잖아, 그지? 얘들 핵심 소재와 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소재야. 이거 얘들 되게 중요해. 나중에 우리 이제 빈칸 추론 유형할 때도 이 부분에 관한 선생님 언급을 되게 자주 할 것이고, 뭐 9월 평가원이라든가 6월 평가원 문항에서도 일단 이 대조 소재가 등장한 지문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잘 확인하셔야 돼. 핵심 소재랑 반대 특징을 갖고 있는 소재다. 예문 보시면 the umbrella에 관한 얘기를 해요. umbrella는 individual한 거래. 근데 다 by contrast라고 한 접속부사가 나오고, 대조적으로 오토는 is a team player래. 일단 우리 팀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팀이 같이 하는 경기니까 협력적인 거지, 그지? 협동적인 거지, 콜라보레이션 한 거지, 그지? 요런 게 다 바로 대조 소재야. 일단 우리가 엄브렐라가 지금 핵심 소재라고 한다면 엄브렐라의 속성은 인디비주얼한데, 그지? 얘 오토라고 하는 거의 속성은 인디비주얼한 것과 서로 어때? 반대로 협력적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이런 오토가 뭐다? 대조 소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다는 거지, 그지?